지금부터 첨단 재생 의료 및 첨단 바이오 약품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공청회 진행을 맡은 보건복지부 재생의료 정책과 장영진 사무관입니다. 올해 8월 28일 시행된 첨단 재생 의료 및 첨단 바이오 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첨단 재생 바이오법에 따라 정부는 21년부터 25년까지 향후 5년간 첨단 재생 의료 분야에 대한 종합 지원 계획 수립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오늘 공청회는 이러한 5개년 기본 계획 수립 전 전문가분들을 비롯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분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자 마련한 자리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를 위해 10명 이내 인원만이 참석한 온라인 공청회로 실시되지만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누구나 시청과 의견 참여가 가능합니다. 마스크를 쓰고 발언을 하게 되어 발음이 혹시나 잘 전달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사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제 발표, 패널 토론 시 시청자분들의 많은 의견 개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경우 댓글로 올려주시면 주요한 질의를 선정하여 마지막 마무리 시간에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 순서는 복지부의 기본계획안 발표, 기본계획안에 대한 전문가분들의 패널 토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응답 시간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공청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국장님이신 임을기 보건복지부 첨단의료지원관님의 간단한 인사 말씀과 함께 그간 많은 전문가분들과 함께 논의한 정부의 기본계획안을 직접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제 방금 소개받은 복지부 첨단의료지원관 임을기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 오늘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박구선 이사장님, 박소라 교수님, 정성철 교수님, 조인호 교수님, 또 이병건 회장님, 안기종 환자단체연합 대표님, 이동군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님 감사합니다. 더불어 이 첨단 재생의료에 애정을 가지고 온라인을 통해서 공청회를 지켜봐 주시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도 먼저 감사드립니다. 앞서 사회자가 소개해 드린 것과 같이 첨단 재생의료 및 바이오 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8월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이와 더불어 보건복지부 내에는 재생의료 정책과하고 이 연구계획을 심의하는 사무국이 만들어졌고 이에 따라 첨단의료지원국이라는 국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거는 그만큼 정부에서 첨단 재생의료 및 바이오 의약품에 대한 관심과 또 앞으로 여기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공청회를 하고 있는 이 기본계획에 대해서도 향후 5년에 대한 청사진을 저희 전문가들과 함께 마련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다양한 많은 의견을 주시면 이 의견을 참조하여서 좀 더 보완 수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첨단 재생의료 바이오 의약품 기본계획 수립안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목차는 추진 배경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기대 효과까지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추진 배경입니다. 먼저 첨단 재생의료 자체는 기존의 의료 자체가 절제 수술이나 장기 이식 등을 통해서 증상의 호전, 유지를 중심으로 한 것에 반해서 첨단 재생의료는 세포 치료, 유전자 치료, 조직공학, 이종 장기 이러한 걸 통해서 신체적 완치를 한다는 점에서 희귀 난치 질환자한테는 새로운 치료법을 제공하는 미래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 있고 새로운 의료 패러다임을 제시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추진 배경에 대해서 글로벌 재생의료 치료제 시장이 2017년에 230억 달러에서 2026년에는 2140억 달러로 약 9배 이상 22.7%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국내 재생의료 치료제 시장도 지금 20년에 1억 달러에서 26년에 3억 2천 달러로 약 3배 정도 이상 성장하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환자 중심 기술 발전 가능성이 높은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첨단 재생 의료는 기존의 이제 합성의약품 또는 의료기기 규조 체계로는 인허가 부분이
적합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아래 표를 보시면 합성 의약품하고 첨단 바이오 의약품의 차이를 비교를 했습니다. 여기 특히 이제 성분 특징에서 보시면 그 첨단 재생 의료 같은 경우에는 이식 후 변화 가능성이 있고 또 불확실하고 복합적인 치료 효과 기전이 있는 부분과 또한 그 실제 관리 체계에 있어서도 전체적으로는 표준화 부분이 어렵다는 점, 그리고 안전성 유효성 부분에서도 동물 실험에 한계가 있다는 이러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합성의약품 의료기관 다른 제3의 분류 체계로서의 어떤 규제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추진 근거 및 경과입니다. 저희 첨단재생 바이오법 제5조에 의하면 정부는 5년마다 첨단재생 의료 및 바이오 의약품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고, 이 기본 계획에는 아래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 제정 이 기본 계획은 정부에서는 실은 2019년 8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법 제정을 위한 노력과 더불어서 작년 말에 1차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토대로 해서 의견 수렴 공청회를 했고, 금년에도 계속해서 이 기본 계획안에 대해서 저희가 자문위원회나 이런 부분을 토대로 해서 지금 기본안을 확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이 오늘 온라인 공청회 안을 토대로 해서 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서 확정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글로벌 동향 및 우리의 역량 부분입니다. 먼저 해외 각국에 있어서도 첨단 재생 의료 이 특성을 고려하여서 각 특성에 맞게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원화된 경로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그 의약품에 있는 임상시험과 별도로 연구 목적에 맞는 임상연구 트랙을 구분을 하고, 특히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국가별로 별도의 법률 규정을 토대로 해서 접근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래 이제 그림에 보시면 미국 같은 경우에도 그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21세기 치유법에 근거를 해서 생명을 위협받는 말기 환자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이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로 병원 면제 제도라는 걸 두고 있고요. 그리고 일본은 자유진료 제도라는 걸 두고 실질적으로 환자가 그 의약품 인허가 전에도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접근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이 첨단 재생 의료 관련해서 실제 어떤 대상 질환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실제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슬라이드입니다. 그리고 세계 각국에서는 R&D 투자 부분에 있어서도 이 첨단 재생 의료 부분에 있어서 미국, 영국, 일본 각각 그 계획을 수립하고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 발전, 생태계 조성에 있어서도 유전자 치료제 개발 등 그 R&D 기반 임상 연구 자료를 토대로 해서 국가 R&D DB를 구축하는 등 세계적인 그 관리를 통해서 보다 그 글로벌 그 치료제 개발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민간 협력 체계에 있어서도 뭐 자본 유치를 지원하는 등 각국에 있어서는 이 첨단 재생 의료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역량입니다. 먼저 그 기술적으로서는 잠재력은 있으나 그 세계의 급속한 발전 속도 대비해서는 좀 정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강점은 기술 수준은 우리나라 성체줄기 세포 활용 치료 기술은 여기 보시면 그 최고 기술 보유국인 미국 대비 85% 수준으로 선진국 수준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연구 관련해서도 기술 개발 논문, 특허, 임상 시험 건수가 이제 지속적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품화 관련해서 아직 유전자 치료제로 승인받은 제품은 없으나 성체줄기 세포 치료제는 세계 최초 그리고 최다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기존 규제 체계를 저희가 이 8월에 법을 시행을 하기 전에는 기존 규제 체계의 지속으로 인해서 기술 역량이 저하된 측면이 있습니다. 먼저 보면 아래 도표를 보시면
글로벌 임상 건수도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고 국내 임상 건수도 2017년에 약간 줄어들었지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글로벌 임상 건수 대비 국내 임상 건수가 거기에 못 미쳐서 실제 그 점유율은 조금 떨어지고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제품화 관련해서도 15년 이후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지금 성체줄기 세포 치료제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에 이제 개발 역량이 집중되어 있어서 유전자 치료제와 관련돼서는 그 기술 발전 흐름에 있어서 좀 뒤처지고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8월에 시행된 첨단 재생 바이오법 관련해서도 기대와 우려가 이제 공존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첨단 재생 바이오법 시행과 관련해서는 해외 주요 국가 같이 별도로 의약품과 별도로 임상 연구 경로를 마련한다는 점에서는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반면에 이 임상 연구 대상자만 접근이 가능하고 또 해외처럼 그 비용을 지불해서라도 치료받을 수 있는 경로가 없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첨단 바이오 의약품과 관련해서는 재생의료 특성에 맞게 세포 배양 처리부터 장기 추적까지 안전관리 강화했다는 점에서는 기술 발전 전개는 마련했으나 이거를 실제 이제 상용화를 하기 위해서는 임상 연구한 자료가 의약품 인허가 심사에 공식 활용되는 그러한 제도적 장치가 지금 현재 법에는 없다는 점에서 의약품 개발 촉진 효과에 좀 미약하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산업 생태계 부분입니다. 우리나라는 그 우수한 보건의료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ICT 기반의 의료 시스템과 데이터, 그다음 병원 연구 인프라와 더불어 우수한 의료 인력 부분을 가지고 있고 또한 국가도 지금 바이오 헬스 혁신 전략을 작년 19년 5월에 수립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확대 추진하고 있는 강점이 있는 반면에 아직 이 첨단 재생 의료와 관련해서는 중소 중견기업 중심이고 정부 R&D에 의존하는 부분 좀 심화되고 그리고 이제 제조 기반도 취약하고 현장 맞춤형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약간의 한계가 지금 성장의 한계가 있는 부분이 이제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저희가 말하는 이제 비전과 전략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의 목표입니다. 희귀난치 질환을 극복하는 첨단 재생 바이오 선도 국가가 저희의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서 첫 번째 그 추진 전략으로는 그 희귀 질환 극복 및 국민 건강 증진을 해서 5년 뒤에는 임상 연구를 최소한 80건 정도는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혁신 치료제 개발과 관련해서는 5년 뒤에 국산 유전자 치료제가 개발될 수 있도록 또 글로벌 산업 중심에 진입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코스닥 상장 50개사, 시장 점유율 4%를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세부 추진 전략입니다. 세부 추진 전략은 세 가지 전략을 토대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안전관리 체계 제도와 관련해서 3개 과제가 있고 그리고 이 안전관리를 토대로 한 첨단 재생의료의 그 환자 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전략을 위한 3개 과제 그리고 혁신적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전략을 토대로 한 4개 과제 해서 토탈 10개 추진 과제를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안전관리 제도화 정착을 위한 추진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그 선진화된 첨단 재생으로 임상 연구 체계 구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연구계획 심의를 위한 그 심의위원회를 저희가 11월에 이제 구성을 했고요. 이 심의위원회뿐만 아니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위원회를 구성을 완료를 했습니다. 여기를 통해서 각 재생의료기관이 지정하는 재생의료기관이 연구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심의를 하려고 합니다. 또한 이 심의위원회에서 보다 전문성 있이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구 위험도별 차등화된 심의 절차를 마련을 하고 또 그 과학적 근거 기반의 심의 기준도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임상연구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를 토대로 안전관리 의무를 제도화하고자 하는데요. 먼저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을 저희가 첨단 재생의료 안전관리 기관으로 지정을 하고 각 세포처리 과정 기록 및 보고를 의무화하며 데이터 기반 연구 대상자 안전관리를 위해서 장기 추적 조사 등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를 통한 인삼연구 인프라도 강화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포처리 시설 이제 관리 기준을 저희가 마련을 했고, 재생의료 지정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는 갱신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생의료 기관에 대해서는 지정 이후 연구 실적이 부족하거나 실질적인 재생의료 지정 기관으로서의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는 갱신 제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과제입니다. 첨단 바이오의약품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먼저 인체세포 원료 관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여기 인체세포 관리업 허가제도를 도입하고, 그리고 GMP 정립 관리 강화를 하고, 또 이 시판 후에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한 평가 항목, 평가 방법 개발 연구를 하고, 또한 장기 추적 조사 제도 기반도 마련하고자 합니다. 지금은 식약처, 제약회사, 규제과학센터의 역할이 정립이 안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역할 정립도 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첨단 재생 의료에 대해서는 안전성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굉장히 높습니다. 환자 치료 기회와 이 균형을 어떻게 갖추느냐가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 해외에서 실시되고 있는 각종 첨단 재생 의료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서 국민들한테 공개를 하고, 또 심의 결과도 연구 진행 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각 주기적 체계적으로 이 첨단 재생 의료와 관련되는 그 인문과학적 분석도 실시하고, 모든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서 논의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입니다. 환자 치료계의 확대 부분입니다. 환자 치료계의 확대와 관련해서는 지금 가장 고민이 그 임상 연구만 저희가 그 환자분이 이제 치료에 접근할 수 있고, 이 임상 연구에 있는 재원에는 지금 100억 정도밖에 지금 확보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먼저 보다 많은 그 분들이 이 치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먼저 임상 연구 활성화에 따른 그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100억, 21년도에 100억, 앞으로 3년간 100억씩인데요. 이거를 연 300억 이상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 부분이 이제 300억 이상씩 되다 보니까 예비 타당성 조사를 추진해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더 많은 희귀난치 질환 환자분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는 정부 그 임상연구 지원만으로도 그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외 사례와 같이 영국도 항암제 개발 기금이라든지 캐나다도 재생의학연구를 위한 환자 기금을 이제 모집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와 그 정부 재정 지원과 더불어서 공익 목적의 어떤 재정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도 추진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미 이제 해외에서 입증된 연구 결과 관련해서도 국내에서 연구를 수적을 해서 이를 토대로 해서 실질적으로 좀 더 많은 분들이 안전한 그 치료에 대해서는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추진 과제입니다. 이제 법 제도 개선 부분입니다. 앞에 부분이 저희가 재정적인 지원 확대를 위한 방안이었다면, 두 번째로는 현행법 제도를 개선해서 더 많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 옆에 그림을 보시면 지금 현재로는 임상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임상 연구 결과를 토대로 바이오 의약품 같은 경우 임상 시험을 토대로 해서 임상 시험을 하고, 이를 토대로 바이오 의약품으로 인허가를 받아야지 실질적으로 이제 의료 현장에서 이 의약품을 토대로 한 시술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는 이 임상 연구만 가지고는 국민들을 치료받을 기회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실제 이제 고, 중, 저 연구 중에서도 중저 위험도 임상 연구인 경우에, 또 특히 안전성 부분이 입증된 의료 기술의 경우에는 저희가 제한적 첨단 재생 의료 시술, 외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자유진료라든지 병원 면제 제도와 같이 제한된 의료기관에서 이걸 시술하게 하고,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나 이런 부분 등도 지속적으로 보고해서 안전관리를 하면서 좀 더 많은 치료받을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한 이제 법 개정이 이제 필요한 사항이고요. 또한 이를 토대로 해서 그 실제 이게 보험급여, 이게 워낙 그 첨단 재생의료나 바이오의약품 같은 게 고가이기 때문에 더 많은 국민들이 받으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험급여화가 필요한데, 이를 위한 경제성 평가 근거자료 축적이라든지 체계적 연구 추진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과제입니다. 먼저 이러한 임상 연구나 저희의 제한적 첨단 의료 시술을 토대로 해서 갖추어진 그 자료들이 바이오의약품 신속 제품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먼저 개발자 맞춤 허가 심사 과정을 지원하고 또 식약처의 심사 전문 인력을 확충하여 심사 전문성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서 임상 연구와 의약품 허가 심사 연계 체계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제일 아래 표를 보시면 그래서 연구자가 임상 연구를 종료하고 여기에 대해서 저희 연구계획 심의위원회, 사무국에 있는 심의위원회가 이거는 신속 처리 대상으로도 할 수 있을 내용이라고 거기에서 심의를 하면 추천 대상 과제로 지정을 하면 이 신속 처리 대상으로 식약처에서 지정을 하고 이 신속 처리 대상으로 지정된 제품에 한해서는 맞춤형 상담 이런 걸 통해서 보다 더 신속하게 그 제품화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전략 세 번째 혁신 생태계 구축 부분입니다. 이제 가장 현장에 계신 분들의 애로 사항은 이와 첨단 재생 의료 바이오의약품과 관련돼서도 여기 관련 부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처들 간에 어떤 일관성 있는 정책과 그리고 이런 일관성 있는 정책과 지원이 있어야지만이 현장에 이제 혼란이 없고 보다 더 도움이 되는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취지 하에서 저희가 첨단 재생 바이오 분야 정책심의위원회를 11월에 이제 구성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관계부처 7개 부처하고 공공기관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민간 전문가 12분으로 해서 구성이 돼 있고요. 이 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지금 이제 수립되는 기본 계획 그리고 매년 수립되는 시행 계획에 대한 이행 사항을 점검을 하고자 합니다. 또 정부 민간 기술 촉진 지원 기관을 마련을 해서 여기를 통해서도 해외 정보 수집이라든지 기술 컨설팅 등 이러한 부분도 이제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와 관련해서도 기초 연구 성과가 임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이제 연계하는 부분 이러한 부분까지도 다 같이 여기에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과제 이제 두 번째입니다. 그 전략적 R&D 투자 확대 부분입니다. 이제 정부 R&D 투자를 확대를 해서 보다 더 이게 실제 제품화 쪽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기술 투자를 관리하고자 합니다. 먼저 혁신 기술 개발과 관련해서는 지금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약 6천억 원의 이제 예산을 투자해서 R&D를 하는 부분이 확정이 돼서 금년부터 R&D 연구비가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소재 부품 장비와 관련해서는 여기에 대해서도 22년부터 25년까지 그 첨단 재생 의료에 필요한 그 원료 부자재 국산화를 위한 투자를 약 1,000억 원 정도를 투자를 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중소기업에서도 약 현재 183억 원 정도의 R&D를 재생 의료와 관련해서 투자하고 있는데 이 규모도 확대 추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조 인프라 육성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제 인프라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이제 연구종신병원, 질병청에 있는 임상연구정보 시스템, 그리고 국립줄기세포 재생센터, 그리고 동물실 오성총복단지에서는 2등급에 있는 실험센터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각 기술별로 특성화된 허브를 구축을 하고자 하고요. 생산 제조기술과 관련해서는 지금 산업부에서 제조기술 투자를 21년 상반기에 이제 예타를 추진을 해서 제조기술 부분에 투자를 확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형 랩 센트럴 구축을 지금 중기부에서 21년 예비 타당성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첨단 재생 의료 관련 기업체에 도움이 되는 내용, 이 랩 센트럴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기와도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각 지역별로 있는 이 클러스터들이 첨단 바이오 의약품 기업에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혁신 생태계 구축에서 가장 그 현장에서 애로가 많은 분 중에 한 부분인 전문 인력 양성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시장 수요에 맞는 전문 인력 양성과 교육, 배출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상 연구를 실시하는
임상정보를 실시하는 의료기관 관련 인력에 대해서는 병원 내 필수 인력 교육과 실습 중심의 교육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의약품 첨단 바이오의약품 제조 생산 인력과 관련해서는 한국형 나이버트 사업과 연계해서 더 이 부분을 추진하도록 하고 GMP 교육 과정도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 현장에서 필요한 규제 전문가, 의사과학자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전문 인력을 양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기본 계획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이걸 착실히 추진하게 된다면 저희의 기대 효과는 첨단 재생 바이오 기술 개발로 희귀 난치 질환을 극복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나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축적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토대로 하여 희귀 난치 질환을 극복해 나가도록 하고요. 두 번째로는 첨단 재생 의료 기술 발전을 통해서 세계 시장에서 이제 경쟁력 있는 치료제나 치료 기술을 개발을 하면 지금 현재 해외 원정 시술을 받기 위해서 외국으로 나가고 계신 분들이 그 좀 안전하지 않는 시술일 수도 있는데도 외국으로 나가시는 분들이 국내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될 것이고, 이로 인해서 국민 건강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첨단 재생의료와 관련되는 이 전후방 산업이 같이 더불어 성장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그 첨단 재생 바이오 헬스 산업의 또 하나의 그 분야로서 경제 활력을 제고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해 주신 이물기 보건복지부 첨단의료지원관님 감사합니다. 기본 계획안은 현재 발표해 주신 내용에 따르면 대략 40개 세부 과제로 구성되어 있고, 예산안 등은 확정된 부분도 있고 아직 확정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이에 두 번째 세션으로 이 기본 계획안에 대해서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쟁점 토론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오늘 쟁점 토론의 자장은 박구선 오송 첨단의료 산업진흥재단 이사장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쟁점 토론의 자장을 맡아주신 박구선 이사장님께서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를 받은 오송 첨단의료 산업진흥재단 이사장 박구선입니다. 우선 긴 내용을 아주 이해하기 쉽게 발표해 주신 이물기 국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공청회에 이어서 패널 토론은 모두 6분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산업계, 학계, 연구계뿐만 아니라 환우 대표, 시민단체의 각 대표를 모시고 오늘 중요한 내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첨단 재생의료 및 첨단 바이오약품 기본계획안은 지난 1년 동안 약 100여 명의 전문가들이 많은 토론을 거쳐서 정제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오늘 정부 발표 내용을 처음 접하게 되는데요.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은 안전성을 담보하고 산업에서 안전한 의약품을 만들어서 환자들에게 치료에 관련된 접근성 및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은 이 세 개 파트를 순서대로 토론을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각자 본인들의 위치에서 생각하신 바를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들한테 주어진 시간이 약 1시간 정도입니다. 또 플로우 비대면으로 참여하시는 많은 분께 또 의견을 들어봐야 되고 질의응답 시간이 있을 것 같아서 우선 각 7분 정도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에 참여해 주신 전문가들을 한 분 한 분 소개시켜 드리고 본격적으로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 좌측으로 인하대학교 재생의료 전략연구소 박수라 센터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예, 바로 옆에는 이화여자대학교 정승철 교수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첨단 재생의료 산업협의회 이병근 회장님도 참석을 하셨습니다. 이병근 회장님 옆자리는 이화여자대학교 조인호 교수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제 우측으로는 환우의 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안기종 대표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보건의료단체연합 이동근 정책위원님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또 비대면 온라인으로 접속하여 또 이 내용을 듣고 질문을 하는 것을 대비해 갖고 보건복지부에서 재생의료 정책과의 이영재 과장님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패널 토론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관리 제도화 부분이 논의되고 이어서 가장 중요한 환자 치료 접근성 확대 및 기회 확대 이 부분이 토론되었습니다 합니다. 안전관리 제도화 부분에 대해서는 박소라 교수님께 좀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누구나 다 동의하시는 바지만은 첨단 재생 의료는 새롭게 출현하는 기술이고요. 여전히 기술 혁신이 진행 중인 기술입니다. 그러므로 근본적으로 어떤 불확실성과 애매성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대가 큰 만큼 또한 안전에 대한 우려도 큰 분야입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 안전관리 제도와 정착을 첫 번째 그 기본계획의 전략으로 제시한 이 기본계획안은 매우 합당한 그런 전략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추진과제로서 선진화된 첨단 재생의료 임상연구 체제 구축 추진을 내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첨단 바이오의약품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 체계 마련, 그리고 세 번째로 사회적 신뢰 제고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으로 제시를 하셨습니다. 매우 합당한 전략으로 일단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전략이 그 추진 과제가 성공적으로 실행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나라에서 하기 어려운 어떤 이 문화를 만드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이 첨단 재생의료에 관련된 이해 당사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여야만이 그런 노력이 뒷받침되어야만이 이런 제도가 이런 전략이 성공으로 실행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 각자의 그런 이해 당사자의 입장에서 좀 더 노력을 하였으면 하는 부분을 그리고 또 다른 분들이 협조를 해줬으면 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무엇보다도 과학적 근거와 데이터, 신뢰받는 데이터의 구축이 빨리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기에 가장 기여하실 분들이 연구자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지금 그 새로운 그 재생의료 기술 개발 사업으로 굉장히 많은 돈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연구자들이 환자 중심으로 또 이 법을 이해하면서 도움이 되는 그런 연구 기술 개발을 하실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결국은 이 영역이 이루어지려면은 병원과 의료인들 그리고 기업들이 윤리적으로 어떤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형성이 돼야만이 이 제도가 정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노력들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지금 국장님께서 또 새로운 환자 접근성 강화 측면으로 제한적 시술 부분을 법 제도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이 법이 통과되는 과정에 이런 영역이 성공되려면은 이런 제도가 개선되려면은 얼마나 많은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되는지 법이 통과되는 과정 중에 저희들이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런 기업이나 병원, 의료인들의 어떤 윤리적인 노력들이 바탕이 되어야만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사회적 수용이 달성이 되려면은 이런 수용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이런 거를 연구하시는 분들의 그런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기본 계획에 들어있는 세 번째 추진 과제인 그 LC 연구, 그러니까 윤리, 법, 윤리, 사회적 그런 정착에 대한 그런 논의가 전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국가가 연구비를 지원하겠다고 한 것은 매우 합당한 그런 노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 추진 과제도 있지만 환자나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굉장히 저는 신뢰를 받는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규제 당국의 전문성 강화의 노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 첫 번째 이런 심의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이를 바라보는 그런 심의위원회의 그런 위상이 국가적으로 또는 글로벌 어떤 위상 정립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정부가 특히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식약처의 규제가 전문성도 굉장히 필요하고 특히 재생의료 영역이 이게 의료의 영역과 많이 이렇게 융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그런 전문가들이 식약처의 그런 어떤 규제 인력으로 포함이 될 수 있기를 저는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많이 느끼고 있는 거지만 이런 사회적 신뢰 그리고 제도가 정착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언론기관의 그런 협조도 굉장히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어떤 균형적인 균형 감각이 있는 그런 시각으로 이 부분을 바라보고 또 지원하는 그런 노력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저는 요약을 하고 싶습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은 시술에 대한 환자의 확신을 담보하기 위해 갖고는 규제 당국의 전문성 그리고 윤리적 집행에 대한 신뢰와 투명성 이 두 가지를 위한 소통을 강조해 주신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마 오늘 계획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환자 치료의 접근성 및 기회 확대에 대한 부분에 패널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단체연합회 우리 이동근 정책위원님께서 말씀을 시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정책위원 이동근 정책위원입니다. 우선은 저희가 첨단재생바이오법 처음에 제정되기 시작할 때 제정된다고 이제 여러 가지 논의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저희는 시민단 사회단체 입장에서는 첨단재생바이오법이 자칫 이제 의약품 규제 완화 법안이 될까봐 걱정이 많아서 여러 가지 이제 위험성에 대해서 계속 문제를 제기해 왔고 이러한 부분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진 부분이 결국에는 지금 현재 임상 연구의 환자 비용 부담을 전가시키는 그런 내용을 이제 하지 않게끔 하는 것이 이제 법안의 주요한 내용 중 하나였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법안이 지금 통과가 되고 실제 시행이 된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시행이 안 됐다고 저희가 이해하고 있는데 시행이 되지도 않은 지금 현재 법을 마치 한계가 있고 문제가 있는 것처럼 지적을 하면서 다시 기존의 산업계에서 주장했던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법안 개정안을 낸 것 자체는 매우 지금 현재 기본 계획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매우 부적절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기본 계획이라고 하면 기존에 통과된 그런 논의 과정을 충분히 존중하는 중심에서 이게 논의가 되어야 되고 마치 이렇게 규제 완화 방식의 개선안으로 이제 보건복지부가 법안 제정을 계속 요구하는 것은 결국엔 합의 과정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지금 현재 이 보건복지부에서 아까 발표하신 내용들 꼼꼼히 보는데 조금 문제가 많은 것 같아서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우리가 임상 시험을 하는 또 임상 연구를 하는 의약품을 의약품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사실 신물질이거나 그냥 신세포이거나 새로운 물질일 뿐이지 이걸 치료제나 의약품으로 설명하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이제 통계적으로 봤을 때도 신약의 개발 과정에서 임상 1상에 들어가는 의약품을 우리가 의약품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보통 그 의약품이 신약이 될 확률은 10%도 안 됩니다. 그리고 안전성을 평가받고 임상 2상에 들어간 의약품을 우리는 절대 의약품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 또한 실제로 신약이 될 확률은 20%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의약품을 환자에게 제공한다고 그게 환자 치료의 기회가 된다고 확대가 된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점을 조금 감안해서 이번 기본 계획을 다시 또 재수입하시기를 바라는 측면이 있고 또 현재 이런 실제 현장에서 사실은 환자 치료의 가장 큰 문제는 실제 현장에서 세포를 최소한 조작의 이상으로 행위로 이제 환자에게 세포 치료술을 하는 이제 임상 의사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한 내용들 또는 지금 줄기세포 치료제 우리나라에 4개가 있다고 했는데 그것 대부분 다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치료를 허가를 받았습니다.
근데 실제 이제 현장에서는 피부나 미용이나 뭐 다른 목적의 치료제로 허가 외 사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례들이 사실은 진짜 환자 치료 기회를 방해하거나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그런 행위라고 생각이 들고,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가 어떤 역할을 할지를 내놓는 게 더 우선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제 치료제 개발에 돈이 많이 드는 부분, 그것 때문에 이제 회사나 병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위험 부담을 피하려고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해결해주기 위해서 정부는 마치 이제 민원 해결 차원에서 개발에 드는 비용을 자꾸 줄여주려고 하는데, 이 부분은 고스란히 환자의 피해로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감안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한국 정부가 이제 정말로 환자 치료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를 잠깐 간단하게만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현재는 외국에서 이미 허가가 되었거나 개발을 통해서 이제 의약품으로 이미 인정을 받았음에도 이게 한국 치료 시장이 너무나 작기 때문에 그 회사가 허가를 받지 않으려고 하거나, 또는 너무 비싸서 우리나라 건강보험공단의 그런 기준에, 비용 효과성 기준에 적용되지 않아서 비급여로 허가가 되거나, 또는 허가가 되더라도 이게 기준이 안 맞아서 위험 분담제로 들어오는 의약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의약품들을 어떻게 하면 환자들에게 더 적절하게, 더 저렴하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방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사실은 그런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제들이 제네릭으로 많이 개발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제네릭 의약품이나 조금 더 저렴하게 환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의약품을 보건복지부가 지원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우리나라가 바이오 시밀러 시장에서 어느 정도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도 위험 부담을 줄이면서 환자 치료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했기 때문에 바이오 시밀러가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방식으로 첨단 재생도 충분히 동등한 치료제, 뭐 예를 들어서 카티 치료를 동등하게 치료한다거나, 졸겐스마나 뭐 지금 현재 뭐 나오는 그런 치료제들을, 희귀난치성 치료제들을 동등한 치료실로 환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보건복지부가 마련하는 게 실제 환자가 기대하는 치료 기회 확대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날카로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의약품 규제 완화 법화되는 우려 속에서 그동안 논의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의견을 제시했는데, 이 의견이 좀 더 기본기획에 잘 정제되어 담겼으면 하는 의견과 함께, 안전성과 고비용 치료제에 대한 환자 부담이 경감되고 실제로 아픈 환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돼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신 걸로 이해가 됩니다. 이어서 우리 그러면 환자 단체 연합회의 우리 그 안기정 대표님께 또 토론을 한번 부탁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환자 단체에서 첨단 재생 바이오법을 바라보는 관점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그러니까 희귀 질환 쪽에 있는 환자 단체 그룹은 이 법안을 적극적으로 찬성했고, 사실은 이들의 목소리가 반영돼서 결국은 일정 부분이 좀 개정 바뀌면서 이제 통과되게 됐고, 또 이제 암 환자나 이제 이쪽 이제 환자 단체들은 이 법안에 대해서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비용 부담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그게 결과적으로는 이제 뭐 이 법률에 반영이 되었었는데, 지금도 여전히 똑같습니다. 여기 똑같은데, 저는 조금 전에 이동근 의원께서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 공감 가는 거는, 아직 법이 제대로 시행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정 얘기를 먼저 하는 건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기본 계획을 설계하는 5년 동안의 기간 동안 하기 때문에 그 안에 논의가 필요하지 않겠냐, 뭐 그에 대해서 공감할 수는 있지만, 아직 시행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고 굉장히 우유곡절 끝에 어쩌면 법안이 이게 만들어지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여곡절 끝에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이제 이 법이 추진되기로 됐는데, 사실 너무 이렇게 좀 이렇게 안전을 후퇴하는 그런, 그리고 산업을 너무 이렇게 좀 배려해주는 이런 식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한번 지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눈에 제일 먼저 띄었던 거는 그 제한적 첨단 재생 의료 기술을 신설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저는 충분히 공감은 가지만, 그 여기 보면 내용은 임상 연구 결과 위험도가 낮고 안정성이 확보된 기술은 일정한 요건하에 재생의료 안전관리 체계 내 의료 시설을 제공하는 경로를 이제 별도로 만들고 한 법률을 개정해야지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제한적 첨단 재생 의료 기술이 꼭 필요하냐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의료 기술 평가가 너무 좀 까다롭고 복잡하고 또 근거 생성의 한계가 있어서
2019년도에 혁신 의료기술 별도 트랙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환자에게 사용하고 비용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심의수 평가 위에 별도 트랙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여기도 이제 시민사회에서 워낙 강하게 문제제기를 해서 그냥 해주는 게 아니라 대상 심사를 먼저 하고 안전성 유효성 심사를 하고 잠재성 심사도 하고 이렇게 세 번에 거쳐가지고 나름대로 좀 엄격한 절차를 거쳐서 하게 돼 있고 이게 잘 통과를 못하니까 보건의료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이제 네카에서 이게 통과될 수 있도록 컨설팅도 해주고 있거든요. 이제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저는 임상 연구 결과가 좀 축적되면 이 제도를 이용하는 게 맞지 않겠나. 물론 나중에 이 제도가 이용해서 나름대로의 뭐 근거가 쌓이게 되면 뭐 제한적 첨단 재생 이제 그 첨단 재생 의료 시술 같은 것들을 신설할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너무 빠르다는 생각이 사실 있습니다. 이래 되면 일단 느낌에 법원 통과되고 나니까 이제 다시 산업이 주장했던 걸 다 하려고 한다는 인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의견 두고 두 번째는 이제 제 환자 쪽에서 가장 고민스러운 것 중 하나는 뭐냐면 이제 환자 치료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이 법이 만들어졌는데 실제 치료 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게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해외에 가지 않고 한국에서 일부 환자들이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상당수의 환자들은 현재 이 법상으로는 해외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제가 처음에 이게 기본 계획안 논의할 때 나오진 자료에 보니까 그 언론 보도 물론 이 통계치가 없으니까 언론 보도에 따르면 우리나라 환자가 약 그러니까 뭐 10,000명에서 한 30,000명 정도가 매년 일본이나 해외로 지금 원정 치료를 가고 있고 비용이 몇천억 원, 뭐 7천 몇천억 원이 든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에 비해서 현재 확보된 예산은 3년간 340억 원. 그 내년에 이제 예산된 게 100억 원 정도거든요. 저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일단 첫 번째가 뭐냐? 일단은 대상 환자가 너무 적어서 이 법에 대한 이 혜택을 환자들이 별로 피부를 못 느끼는 이런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대상자 어떻게 선정하실지 형평성 문제가 생깁니다. 이거 내가 봤을 때 심각한 문제인데 어떤 환자는 그 한국에서 이제 임상 연구로 참여하게 되고 어떤 환자는 해외에 가서 돈을 주고 지불해야 되는 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저는 아마 지금 현재 이 법의 환자 쪽의 가장 큰 영역은 재원 확보입니다. 그 이제 계속 이제 요 내용 이 오늘 발표된 내용에는 좀 상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기본 계획 논의 과정 중에 계속해서 이제 일부 환자 비용을 좀 부담을 시킬 수 있는 논의가 계속 진행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또 마찬가지 법이 이제 만들어진 과정, 이제 적어도 법이 만들어진 이유는 해외는 그렇다 치더라도 한국은 이제 공익적 임상 연구 개념으로 설계가 됐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저는 정부가 이 법에 걸맞는 정도 예산 확보를 해야 되는데 저는 340억은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이거 가지고 과연 임상 연구로 충분히 축적해서 이게 나중에 건강 허가나 건강보험 급여까지 과연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한이 몇 가지 되어 있지만 저는 재원 확보에 대한 좀 이렇게 적극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아마 나왔던 게 건강증진기금을 활용하는 방법도 나왔던 것 같고요. 한 가지는 첨단 재생 의료를 하는 그 회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데서도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 제도가 지금 이제 우리가 신설되어 있는데 과실이 없는 경우라도 우리 제약의 전체가 매출이 있는 전체 제약이 일정 부분을 분담해 가지고 그 비용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첨단 재생 의료의 수혜가 될 수 있는 기업들이 저는 당연히 비용 이 기금을 조성하는데 저는 기여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또 이야기하면 아마 법에서는 제한적으로 되어 있지만 첨단 재생의 공익적 임상 연구의 결과, 안정성 유효성의 결과는 저는 너무 소중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이거는 기업이나 뭐 민간이 아닌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이 자료이기 때문에 저는 이 축적된 자료가 당연히 허가나 급여 과정에 당연히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다만 이제 임상 연구와 임상 시험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근거로 가지고 바로 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참고 자료는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대지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혹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대상 질환을 확대해야 된다 이제 이 얘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 법상 보면 첨단 바이오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딱 세 가지로 딱 구분해 놨거든요. 뭐 생명과 직결된 그리고 희귀 질환 그다음에 뭐 최근에 한 코로나 같은 특별한 상황에서만 제한이 돼 있는데 이제 첨단 재생
의료 이제 임상 연구 관련해서는 뭐 만성 질환이나 뭐 이런 경우 좀 확대해 달라고 하는데 저는 이 근거 규정 안에 이미 중대한 이미 잠깐만요. 연구 대상자 범위 안에 이미 대체 치료제가 없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질환이라는 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관련된 뭐 만성 관련된 뭐 다른 거라도 이 규정에 충족하면 굳이 희귀 질환이나 다른 질환이 아니더라도 전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또 대상 질환 확대하는 논란을 일으킬 필요는 저는 없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마무리 하나 하겠습니다. 뭐 제가 사실 오늘 나와서 이제 어떤 이야기 해야 될까 고민을 하는데 저는 되게 중요한 이 하나의 사례가 있습니다. 그 정부와 시민사회단체의 갈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첨단 재생은 아니지만 일반 약에 있어가지고 희귀 질환 약제하고 항암제 같은 경우 이제 1상 임상 시험이 끝난 2상 임상 시험이 진행되는 이 항암제 희귀 질환 약제에 대해서도 조건부로 허가를 해달라는 이제 이 제도에 대해서 도입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미 미국이나 영국이나 일본이 이미 시행되고 있고 이미 2012년부터 2010년도까지 꽤 오래전에 이제 만들어졌는데 그때 나왔던 자료 중에서 2013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총 415건이 그 미국의 획기적 의약품 지정제 BTD를 통해서 신청되었고요. 그 중에 132건이 지정됐습니다. 지정됐고 그 중에 2016년 6월 꽤 오래된 자료인데 6월 그 당시 현재 기준으로 49건이 FDA 승인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승인된 그 약제 중에서 49건이면 37% 정도가 이제 승인이 된 거거든요. 그럼 이제 이게 저희들이 어떤 의미냐면 원래 환자 같으면 희귀 질환이나 특히 항암제 같은 경우 환자는 다 죽었을 환자들입니다. 그 정도 시간이면 다 사망했을 환자들인데 그 중에 37%는 생명을 연장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물론 63%는 비용만 부담하고 결국 환자한테 간 거죠. 저는 이게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되시거든요. 이게 과연 37%의 환자들을 그 환자들이 치료받을 기회가 있는데 한국에서는 치료받지 못해서 사망하고요. 미국에서는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거든요. 한국에도 사례가 있었습니다. 젤콜이라고 하는 비소세포 폐암 환자가 있었는데 알크라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환자들 2012년에 수학적 허가를 받아가 이미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자 수가 로스라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환자들은 미국에서는 2016년도가 이미 이제 이 BTD 제도를 통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최근에 그 사이 환자들은 다 사용하지 못했던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기준이냐? 저는 첨단 재생이든 일반 의약품이든 적어도 대체제가 없고 생명과 직결된 의약품에 대해서는 저는 안전이라는 이 체계를 담보하면서도 좀 신속하게 공급되는 이제 이 제도가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되고 그 첨단 재생 바이오법에 대해 저희 환자단체 평가는 법을 되게 잘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몇 가지 안전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뭐냐 이 법에 대한 논쟁은 그만하고 저는 한 3, 4년 동안 잘 시행을 해서 좋겠다 싶습니다. 한 3, 4년 정도 잘 시행하면 좋은 데이터도 나올 수 있고 그게 나중에 뭐 허가에 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고 환자 단체에서도 그런 관점으로 적극적으로 좀 감시도 하면서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역시 우리 시민단체 대표와 한우 대표님들이 지적해 주신 가장 큰 우려는 잘 만들어진 법 체제에서 시행되는 과정에 정말 환자들이 비용 부담에 대한 걱정 없이 이 첨단 재생 의료 치료 혜택을 받아야 된다. 이런 내용과 조급한 시행보다는 안전한 기회 확대를 강조를 해주셨고 두 분의 또 공통사항 하나가 너무 산업계를 조금 배려하는 그런 부분이 담겨져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신중하게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환자 치료의 접근성 제고 및 기회 확대가 중요한 부분이니까 학계 및 연구계의 의견을 더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정성철 교수님께 마이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화여대 정성철입니다. 저는 두 분 말씀하신 것을 주의 깊게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사실 1년 전 기본 계획에 대한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패널 토론 좌장을 했었는데 1년 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정제되고 잘 작성이 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국장님께서 아주 일목요연하게 발표하셨는데요.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마일스톤에 대한 제시가 연도별 마일스톤에 대한 제시가 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다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약간의 오해가 좀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가령 법률에 대한 개정은 사실 지금 우리가 개정을 바로 추진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근거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지금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는데 심의위원회에 어느 정도의 임상 연구에 대한 계획서가 들어올지 그리고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임상 연구가 승인이 될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 내 4개 전문위원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주로 아마 세포치료제 전문위원회 쪽이 초기에 굉장히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아마 거기서의 어떤 결과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바로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보기 전에는 저희들이 어떤 것을 말씀드리기가 모든 것이 다 가정하에 있다는 것밖에는 안 되거든요. 한번 하면서 과연 2021년에 가지고 있는 100억 원의 예산이 어느 정도 적절한 것인지 그리고 모자라는 것인지 환자의 접근성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 제한적 첨단 의료 시술에 대한 신설의 법률 개정안에 대한 말씀들을 하셨는데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나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사실 중저위험도 임상 연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중저위험도의 안전성이 확보된 임상 연구를 대상으로 해서 희귀 난치성 질환 환자들에 대해서 만약에 치료제로 사용했을 때 어느 정도 유효성이 나올 수 있을지 하는 거에 대해서는 한번 연구자 입장에서 의문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의약품이라는 것은 유효성이 우수하다는 것은 또한 안전성이 그만큼 위험도가 높다는 거거든요. 그 희귀 난치성 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어떤 재생의료에서 하는 것처럼 완치를 바란다면 위험도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고위험도에 대한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되고 그것이 초기에 있는 임상연구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실현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성이 확보된 그런 측면과는 좀 구분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유전자 치료에 대해서도 우리가 유전자 치료 개발을 2025년까지 한 건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과연 임상 연구를 통해서 인큐베이션 되고 임상 시험을 들어가서 개발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즉 그 말씀은 결국 기업체 주도에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의약품 개발 과정을 따라가는 그러한 결국 치료제 개발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임상 연구뿐만 아니라 사실은 전 R&D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법률이 지금 오늘 발표하신 것도 마찬가지로 다 담고 있지만 우리가 임상 연구에 대한 것만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 시작되는 범부처 재생의료 연구개발 사업단이 가지고 있는 그 R&D 기능과 R&D에 대한 지원과 합쳐서 같이 생각하고 반드시 연구자들의 연구, 기초연구부터 시작해서 중개연구, 산업화 이르는 모든 연구까지가 동시에 진행이 되면서 거기서 개발되는 그런 고위험 그리고 또한 희귀 질환에 대한 유효성이 높은 치료제 개발에 대한 관심도 함께 가져줘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R&D들에 대한 것들이 같이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야 될 것 같고요. 이를 위해서는 오늘 발표하신 자료를 놓고 좀 놀란 게 있는데 사실 임상시험에 대한 것들이 2015년부터 시작해서 2010년부터 17년까지 쭉 봤더니 우리 임상 그런 연구 건수, 임상 시험 건수는 15건에서 27건이었지만 그 세계 시장에서의 점유율은 11.6%에서 5.0%로 줄었더라고요. 근데 이게 2017년에 27건의 임상 시험을 하고 있는데도 기존보다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점유율이 준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우리나라 현재 역량에는 좀 한계가 있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연구 인력, 말씀하신 것처럼 연구 인력과 인프라의 조성, 이를 통한 우리 산학년 전반에 걸친 연구 인력의 양성, 그리고 또한 여기 다른 계획이 나와 있는 것처럼 임상 의사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참여 등이 반드시 뒷받침이 되어져서 우리 임상 연구뿐만 아니라 전체 의약품 개발의 모든 과정까지 같이 이렇게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고 또 하나 바람은 식약처에서 그러한 입장에서 식약처에서 제도적 뒷받침을 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첨단 재생의료 치료제의 구분인 우리 조직공학 제품, 융곡합 치료제 등에 대한
그런 어떤 구분된 그런 심사 체제의 정비도 같이 마련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함께 해주셨습니다. 임상과 함께 이 첨단 재생의료의 신뢰성 있는 데이터 확보와 안전성이 기반이 되려고 하면은 전 단계인 R&D부터 꾸준히 잘 착실하게 시행이 돼야 된다. 여기에 대한 정부의 전략적 지원도 꼭 필요하다라는 말씀과 계획에 나와 있는 연구 인력과 인프라 조성이 착실하게 진행되고 특히 임상의가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동기부여책이 꼭 마련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신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조인호 교수님께 같은 부분에 대해서 또 의견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화여대 조인호 교수입니다.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이 자리 배치가 뭐 저기 두 분이 이렇게 우리 이동근 그 사무총장님하고 우리 안기정 대표님은 우리 쪽으로 공격하는 것 같고 저희들은 꼭 디펜스하는 것 같아서 아마 앞으로는 자리 배치 이런 걸 좀 섞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 법의 기본이 이런 법을 통해서 환자의 뭐 치료하고 또 그와 더불어서 연구하고 산업계를 발전하는 아마 그런 법안인 것 같습니다. 새로운 이런 기술들을 도입하는 과정은 항상 이렇게 좀 진통을 겪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도 사실 외국에서 다 만들고 우리나라가 사실 뭐 한국 FDA에서 들고 와서 이걸 다시 이제 뭐 안정성이나 유효성을 테스트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아마 외국에 있는 데이터를 많이 사용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아마 제가 생각에 가장 쉽게 말하면 제가 오늘 뭐 많은 이야기를 준비해 왔는데 들으면서 생각에 이 법을 시행하면서 가장 어려운 사람이 누굴까 생각을 해봤는데 임상의사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 기술들이 다 완전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실제 환자한테 트리트하면서 굉장히 두려움을 느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그리고 연구자도 마찬가지로 두려움을 느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생각에는 엔드 유스가 환자이지만 환자 자신의 안전을 이렇게 담보하기 위해서 이런 기술이 필요하다 이렇게 많은 주장을 하시는데 실제로 아마 개발하는 사람이라든가 실제 이걸 트리트하는 임상의사들 같은 경우도 충분하게 그런 두려움을 느끼면서 시작하기는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서로가 좀 소통을 하면은 많이 이해할 것 같고요. 옛날에 제가 오래전에 공무원 할 때 희귀 질환을 제가 했습니다. 희귀 질환을 했는데 미국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방문한 데가 이제 노르드라고 희귀 질환 연합회였는데요. 거기 가 보니까 희귀 질환 연합회 민간 단체죠, 이게. 이분들하고 NIH에 있는 ORD, 오피스 오브 레어 디지즈라고 국가기관이에요. 굉장히 밀접하게 서로 전화도 하고 만나고 이런 걸 하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두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US FDA 올판 드럭을 허가하는 그런 곳하고 산업체들이 만나서 정말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아마 희귀 질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굉장히 소수인 사람들이 이제 약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약을 개발하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약들을 정책적으로 아마 개발을 하고 이것이 아마 유럽이나 아시아하고도 연결되는 그런 시스템들 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제일 중요한 게 이런 뭐 우리가 지금 완치를 한다니까 그리고 이제 무슨 이런 환자들의 대상들을 늘려달라 이것도 사실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기술이 없으면 못하잖아요. 그죠? 연구자가 특별한 어떤 환자에 대한 기술이 있어야 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막연히 되는 건 사실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구성원들이 이 법안을 이제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이 이제 환자, 뭐 연구자, 임상의사, 기업, 국가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자주 만나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포럼들 아니면 그런 장들을 국가가 좀 마련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이런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연구자한테 좀 설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연구자를 조금 이해를 시켜야 될 것 같거든요. 환자층의 측면에서 이런 법안이 통과되고 이런 약품이 개발되고 이런 트리트를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긴다더라. 일반적으로 알지만 당연히 환자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좀 설득을 하고 아마 다른 엔드는 지금 두 분은 우리들이 들고 있는 그 이야기들을 가지고 국가가 원하는 거 또 임상의사가 바라는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환자 쪽에서 아니면 저 의료단체에서 조금 이해를 구하는 그런 작업을 하면은 조금 이렇게 폭이 넓어가서 실제로 이 법안에 넣은 내용들이 상당히 좋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뭐 구체적인 이야기를 좀 쓰긴 썼는데 오늘 들으면서 저는 이 이야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조인호 교수님. 다른 듯 같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첫 번째 같음은 우리 박수라 교수님이 말씀을 하신 소통 문제, 그러니까 환자, 연구, 산업화 촉진 이 3자 간에 있어서의 꾸준한 지속적인 소통과 그런 소통을 하기 위한 장을 정부 차원에서 좀 지속적으로 마련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해주셨고, 두 번째는 희귀질환 환자가 소수자일 그에 그칠 있기 때문에 좀 정책적으로 배려가 좀 필요하다. 빠른 시일 내에 첨단 의료 재생 치료가 우리나라가 선진국 수준으로 되어서 비록 37%의 확률을 갖더라도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혁신 생태계에 대한 부분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견이 끝나면은 비대면 온라인으로 지금 온라인 플로어에서 참여하고 계신 분들이 몇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부에 대한 답변을 한번 들어보고 추가 의견이 있는지 다시 한번 패널 분들에게 마이크를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혁신 생태계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병건 회장님께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첨단 재생의료 산업협의회 회장인 이병건입니다. 먼저 첨단 재생의료 산업협의회라는 것은 국내에 있는 모든 세포 치료제와 유전자 치료제를 개발하는 회사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오늘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첨단 재생 바이오업과 가장 연관이 많은 그런 단체입니다. 아마 의장님께서 조금 전에 이게 법이 산업계를 너무 고려한 게 아니냐 하는 말씀하셨는데 산업계 입장에서는 전혀 이 법이 지금 현재로는 우리 산업계 측에 도움이 안 된다. 굉장히 억제하는 게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 법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안전관리, 가장 중요한 안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후반기에 산업 육성을 어떻게 하냐는 두 가지가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 보면은 두 가지를 같이 가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더라도 우리나라가 이거를 가야 되는 거고 한 열흘 전에 총리실에서 우리가 목요 대회에서 똑같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 임상 연구를 활성화해서 어떻게 환자 치료 기회를 확대할 것인가 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제가 보는 이 제도는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도 충분치가 않고 대상자 선정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안전과 임상 연구를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산업을 육성시키려면은 그것이 사실은 거의 같은 레벨이 돼야 되는데 지금 임상 연구란 거는 그 실시 지정 기관에서 거기서 세포 처리 시설을 만들면은 그거를 환자한테 투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퀄리티와 기업체에서 정식 임상 시험에 들어가는 샘플과는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안전성이 확보된 성체 줄기세포로 국내 회사들이 많은 허가받은 제품도 있고 또 임상 중인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많은 비용을 들여서 제대로 된 샘플을 만들고 거기에 대한 품질 관리를 해서 그게 환자한테 들어가십니다. 10년 이상 이제 국내에서 판매가 된 제품들에 의해서는 안전성은 확보가 됐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정말 지금 마지막으로 치료 기회가 없는 환자들 이런 환자들에게는 그러한 안전성이 담보된 제품들을 조금 빨리 써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상 연구 재원 확보에 있어서도 그거를 어떻게 좀 정부에서 내든지 펀드를 만든 얘기를 하고 아까 위원님께서는 기업에서도 좀 지불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저는 그 방안으로는 이 임상 연구에 기업체들이 연결해서 가령 연구하시는 분들이 좋은 프로젝트면 그거를 정부 지금 받지 말고 기업에서 그 임상 연구에 지원을 하고 같이 공동 개발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임상 샘플은 기업체들이 제대로 된 GMP에서 만든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할 수 있으면은 양쪽이 다 좋으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산업계 쪽에서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저희가 한 두 가지 정도는 크게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가 이 장기 추적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모든 임상 시험에 있어서 장기 추적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줄기세포는 5년,
유전자 치료제는 15년, 그 다음에 융복합 치료제는 30년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환자들의 모든 비용을 기업체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엄청난 부담입니다. 만일 큰 회사들도 아니고 지금 재생의료를 기술 개발하는 회사들이 거의 조그만 벤처들인데 이러한 비용을 다 내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임상연구에 기업체가 연계해서 하게 되면은 지금 이 법에 내에서는 그 임상연구에 대해서 장기 추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장기 추적으로 조사를 하고 거기서 좋은 데이터가 나와서 이것이 임상 시험으로 진입이 되면은 가령 1상, 2상 같은 초기 임상에서는 이런 장기 추적은 아까 그 데이터로 대처를 하고 정말 우리가 피보탈 시험인 임상 3상에서는 그런 장기 추적을 제대로 하게 하는 이런 좀 융통성 있는 그런 제도가 나왔으면 하는 것이 기업체에서는 바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한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위해서 제일 먼저 기반될 것이 안전성이기 때문에 이런 지금 임상 2상 정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조금 더 완화해서 안전성이 된 제품을 가지고 치료 기회가 없는 환자들에게 이걸 쓸 수 있는 그런 문화를 열어주는 것이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가령 일본하고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은 일본은 2014년에 첨단 재생의료법을 바꿨습니다. 거기에는 임상 1상이 끝나면은 그 말은 동물에서 안전성이나 유효성이 보이고 사람에서 안전성만 보이면은 제품을 조건부 판매하게 하는 아주 획기적인 법안을 2014년에 바꾼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보면은 세계적인 제약 시장은 미국, 유럽, 일본인데 일본에서 그렇게까지 획기적으로 첨단 재생의료에 대해서 법안을 바꾼 거는 이거는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상당히 공격을 많이 받은 그런 제도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본이 그 법을 바꾼 이유는 어찌 보면은 첨단 재생의료를 향후에 일본에 정말 주 산업군으로 키우겠다는 겁니다. 잠깐 아까 바이오시밀러 얘기하셨습니다마는 우리나라도 한 10년 전에 산업부에서 우리나라의 제약 바이오가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는 분야를 2개를 꼽았습니다. 하나가 바이오시밀러였고 또 하나가 세포치료제 등의 재생의료였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바이오시밀러는 삼성바이오나 아니면 셀트리온이 수조 원의 돈을 들여서 지금 우리나라의 바이오시밀러 산업은 글로벌 넘버원입니다. 일본은 바이오시밀러가 하나도 없습니다. 일본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이 일본의 바이오는 무엇을 한 거냐. 한국에서 바이오시밀러로 저렇게 글로벌 갈 동안 아무것도 한 게 없지 않느냐. 그래서 재생의료만은 한국에 뒤지면 안 된다는 것이 일본 정부에 또 숨어있는 파트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최근에 이제 이런 재생의료 관련 학회를 가보면은 일본에도 우리 첨단 재생의료 산업협회 같은 기관이 있습니다. FORM이라고 합니다. FIRM. 그는 Forum for Innovative Regenerative Medicine. 일본의 재생의료 산업협회입니다. 그게 멤버가 한 300개 되고요. 그 그룹, 그 다음에 일본의 우리의 치약처 같은 PMDA 국장, 그 다음에 복지부와 같은 후생성 국장, 그 다음에 경제통상성 국장, 이런 것들이 팀으로 옵니다. 민관 협력이 돼서 그 팀이 와서 그 학회에서 왜 일본에서 재생의료를 해야 되고 임상을 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하는 걸 매해 가집니다. 그래서 많은 미국 유럽 회사들이 지금 일본에 가서 임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첨단 재생의료 바이오법을 만든 이유는 그런 거를 좀 더 우리가 꺼져드리고 결국은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우리나라의 제약 바이오, 특히 첨단 재생 바이오가 그 몫을 할 수 있는지 하기 위해서 조금 더 큰 시각으로 봐야 된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환자회, 환우회, 그다음에 시민단체, 정부, 기업체가 정말 한 목소리를 내서 이 분야를 우리가 안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떻게 산업을 키워서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키울 건지 하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그런 법안들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람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회장님. 뭐 똑같은 강조를 마지막에 방점을 찍어주셨는데요. 정부가 참여하는 산학, 연, 시민단체, 환자, 이해관계자의 모임을 정당해서 한 목소리가 시행 과정에서 담겨져 안정성이 확보돼야 된다라는 말씀과 함께 산업계 입장에서의 제언을 2가지를 해주셨습니다.
짧게는 5년, 길게는 한 30년 걸리는 장기 치료의 중요성을 비교해 봤을 때 기업의 비용 부담이 너무 힘들고 특히 벤처 중심으로 되어 있는 첨단 재생의료 산업계의 고충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면서 정부의 임상 연구에 산업계도 함께 할 수 있는 기회의 창이 되었으면 한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환자 치료 접근성의 기회 확대를 위해서는 규제 기간의 조건부 허가도 좀 완화해 주시면은 좀 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6분의 패널 전문가들의 토론을 일단 마무리를 하고 실시간 댓글로 질의가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한번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 중에 우리 패널들이 하신 말씀을 정리되셨다면 같은 답변을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임설기 국장님이나 이영재 과장님 어느 분이 답변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들어온 질문은 공익 목적의 재원 확보를 위한 재정 지원 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라는 질문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두 번째는 임상 연구를 임상 시험 수준으로 규제한다는데 이게 어떤 의미이고 임상 연구와 임상 시험 연기에 대한 논의는 진행되고 있는지라는 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는 제한적 시술을 우리 이제 패널께서도 지적하셨는데 허용을 검토하고 있다는데 안정성은 어떻게 담보하고 있는지 하는 세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해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가장 정부에서도 걱정이 많고 우려가 되는 부분이 보다 많은 환자분들한테 치료 기회가 가기 위해서는 임상 연구에 대한 재원이 충분해야지만이 더 많은 환자분들이 이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 재정 지원 확보 지금 100억으로는 저희도 이제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좀 더 확대해 나갈 텐데 그러더라도 이 모든 그 정부 예산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여기 다른 선진국에서도 그 R&D 비용처럼 이 연구비만 가지고 하고 있는 걸로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공익적 차원의 이제 재원 지원 부분, 이 펀드 부분을 어떤 식으로 이제 조성할지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를 다른 나라 선진국에 하는 거하고 검토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정부랑 그 민간 뭐 기업이나 또 민간 그래서 이게 각 조합을 통해서 이제 구성을 해서 하는 뭐 펀드라든지 어떤 기금이라든지 이걸 지금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부도 지금 그 임상 연구에 필요한 그 연구비, R&D성 비용 외에도 펀드 부분까지도 별도로 더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지금 검토를 하고 노력하겠다는 그걸로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두 번째로는 그 임상 연구하고 임상 시험과 관계에서는 지금 현재 임상 시험 같은 경우에는 첨단 바이오 의약품과 관련해서 기업체 중심으로 식약처에서 이제 허가를 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제 저희 쪽에는 아직 거기까지 가지 못한 연구자 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단계에서 좀 더 많은 분들이 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고 다만 이 임상 연구 연구자 임상에서 나와 있는 자료들이 임상 시험에서 전혀 활용이 되지 않으면 또 기업체의 부담이 굉장히 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조금 더 임상 시험에서 요구하는 자료 요건하고 기준들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연구계획 심의할 때도 필요로 하는 그 요건들을 되도록이면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 같이 그 조화될 수 있도록 이제 하는 부분 식약처하고도 같이 검토를 하려고 하고요. 그 협조 하에서 좀 더 여기에서 나오는 임상 연구 자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된다면은 아까 말씀은 그 궁금해하시는 임상 연구하고 임상 시험과 연계 부분이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도 그 각자가 추구하고 있는 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연계하는 것도 저희의 이제 주요한 과제 중에 하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제한적 의료 시설이 안전성 담보 부분인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제가 이제 설명을 간략하게 하다 보니 오해가 좀 있는 건 이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가 지금 법이 이제 시행됐지만 아직 임상연구 제한적 의료기관 통해서 임상연구가 아직 그 신청을 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 초부터는 바로 들어올 것 같습니다.
금년 말에 되면 이 임상 연구 계획들이 이제 들어오고 그러면 어떠한 내용들이 이제 연구가 되어지는지 또 이 부분에 대한 가장 이제 다 모두가 가지고 있는 그 불안감 여기에 대한 그 걱정들 이 부분이 조금씩 이 임상 연구 이제 심의가 되면서부터 좀 축적이 되면 그 서로에 대한 신뢰도 생기고 좀 그러지 않을까 싶고요. 이걸 토대로 저희가 5년 계획인데 이 5년 계획에 지금 말씀드린 그럼 임상 연구만으로 제한해서만 계속 앞으로 5년간은 가겠다 하는 거는 너무 저희가 보기에는 너무 답보적인 것 같아서 지금 방향성 측면에서는 간 거고요. 이와 더불어서 이 임상 연구 심의가 되고 이런 걸 같이 이제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단체하고 신뢰도 이제 쌓이고 한다면 이 법 개정까지도 저희가 같이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이 법안에 대한 그 안전성이나 이런 부분은 지금 선진국 같은 경우에도 그 각 제도를 저희가 이제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환자분들의 이제 치료 기회를 이제 하기 위해서 각각 그 자유진료나 뭐 제한적 병원 면제 제도나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도리어 이 부분도 극히 제한적으로 그냥 허가를 내주는 게 아니고 제한적인 부분에서 계속해서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뭐 부작용은 없는지 안전성 부분은 없는지 이걸 같이 모니터링하면서 해 나가는 그러한 제도라고 저희는 공부를 했고요. 이 부분도 이제 장기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지금 법으로서 서로 합의한 부분이 어느 정도 시행이 되고 그렇다면은 그 부분까지도 저희도 해야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방향성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하다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도 그 백신 개발이 좀 빨리 되고 치료제 개발이 빨리 된다면 그 외국에 그렇게 의존하지 않고 좀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도리어 이번에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보니까 의외로 외국의 의존도 있는 단순한 어떤 장비 하나까지도 이제 수입해서 쓰고 있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저희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좀 더 많은 투자가 있어야 되고 우리도 이제 재생의료 분야도 아까 말씀 보신 것처럼 줄기세포가 제일 처음에 11년도에는 선두였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굉장히 투자하면서 저희가 이제 뒤처지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 부분도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부분이 뭔지 그리고 시민단체 쪽에서나 환자단체에서 지적해 주신 건 충분하게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부분도 저희가 같이 신뢰를 구축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제까지 그 부분에 믿음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 제도가 나가지 못한 거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하셨던 같이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또 서로의 불안감, 서로에 대한 이 부분의 이해도가 또 높아지고 또 저희 연구제도가 임상연구 심의가 좀 이루어진다면 좀 더 한 발자국 더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국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오늘 6분의 패널 토론에 제기된 의견이 충분히 정부에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또 비대면 플로우에서 지적해 주셨던 내용에 대해서도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재정 지원 확대에 대해서는 R&D뿐만 아니라 선진 사례들을 다 벤치마킹해서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펀드 조성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내용과 또 임상연구와 임상시험을 서로 연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역할을 하겠다라는 것을 강조를 해주셨고 신뢰 있는 우리 제한적 시술의 안정성 담보를 위해 갖고 임상 계획이 접수되면 심의 과정부터 충분한 데이터를 확보해 나가겠다라고 요약을 해주셨습니다. 혹시 또 시민단체와 우리 환자 대표에서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면 한 1분 정도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근 정책위원님부터 부탁을 드려볼까요? 우선은 아까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서 병원 면제 제도나 다른 뭐 임상 자유진료나 이런 것들이 과연 지금 국장님께서 이해하시는 내용으로 현재 외국에서 제도가 진행되고 있는지는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서도 단순히 우리나라처럼 그냥 환자 비용 부담에 한해서는 뭐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 한 번 더 점검 부탁드리고 제가 이번 이거 기본 계획을 보면서 발표 자료를 보면서 느끼는 거는 보건복지부가 과연 이제 공적 지원 다시 말하면 국민의 세금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지원하는 이 사업이 과연 어떤 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조금 우려가 조금 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나온 것 중에서 상장 기업 50개를 성과를 표현한다거나 또는 유전자 치료제를 개발한다는 게 성과로 표현되는 게 사실은 환자 치료 기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정부가 또는 보건복지부가 과학기술부나 산업통상자원부가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조금 더 환자의 공익의 이익 또는 환자의 치료의 기회를 확대하는 조금 더 진실된 뭔가 접근 같은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환자 비용 부담이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을 많이 찾아갖고 이 계획에 잘 설계해서 담아달라는 말씀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안기정 대표님. 예. 제가 재원 확보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민간 재원 중에서 이제 첨단 재생 바이오 관련 이제 기업들도 부담해야 된다 이야기했는데 아까 회장님께서 이제 기업체와 연구 연계 이야기를 하셨는데 약간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야기했던 거는 그런 연계가 아니라 그냥 일정 기부를 기부하는 이제 이런 개념이 없고 자칫하면 이제 연구가 사실은 뭐 좀 약간 좀 우려되는 부분도 사실 있어서 그 부분은 제가 말씀 좀 드리고 제가 오늘 이제 이 공청회 참여하면서 제일 크게 와닿았던 거는 뭐냐면 이 소통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확실히 가지게 됐습니다. 제가 되게 좀 이게 정부나 이쪽 산업에 좀 고마운 게 보통 이제 시민사회에서 굉장히 강하게 반대하면 보통 빼버리고 추진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제가 사실 그 과정을 알고 있는데 끝까지 설득해가면서 양보해가면서 여기까지 왔다는 건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오늘 공청회까지 오게 됐던 거는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제가 아까 그러니까 환자 세계는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의료계 세계를 잘 몰랐는데 아까 이야기해 준 거면서 되게 공감했던 부분들이 사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앞으로 이 공청 이후로 뭐 기본계획 추진 과정에서도 좀 자주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소통 국장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아마 소통 기회가 자주 있을 걸로 믿겠습니다. 시간이 한 2분 정도 남았는데 우리 조인성 교수님께서 말씀을 좀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이 법안에서 보면서 이제 저로서는 아마 제일 중요한 게 10페이지에 있는 임상연구 정보 시스템 구축 이 같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고 생각을 해봤는데 이 소통의 근본이 이제 그 내용들을 공개하는 건데 이 법안이 이게 담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이 심의위원회의 심의 뭐 결과 승인 그런 임상 연구를 기획하는 단계부터 수행하는 거, 결과, 공개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구성원들이 하고 있는 이 주제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것을 다 공유할 수 있는지 국가가 돈을 받아서 이게 사실은 한 5년간은 제가 생각하기에 이걸 공유를 해야만 어떤 점은 잘못 가고 있고 어떤 점은 바로 가고 있고 어떤 기술들은 충분하게 가능하고 이런 게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법안에서 이제 그런 걸 좀 담고 있으면은 되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그 부분을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아마 뭐 반대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임상의사도 반대할 것 같고요. 연구자도 반대할 것 같고 기업도 반대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조금 설득시켜서 법 취지에 맞게 다른 법에 좀 훼손되지 않는다면은 제 생각에 이거를 좀 공개해서 틀린 길, 이게 실패한 그 길을 안 가도록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가장 중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게 공개가 돼야만 환자나 연구자나 그 임상의사나 기업이나 조금 더 편안하게 안전을 담보되게끔 이 법을 수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보 공유도 또 다른 소통의 한 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꼭 함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 박소라 우리 재생의료 전략 연구소를 맡고 계시니까 말씀을 한 말씀 해주시면 네. 고맙겠습니다. 제가 좀 들으면서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동건 정책위원님 말씀은 정말 가슴에 많이 와닿는 이야기고요. 제가 법이 진행되는 5년 동안 정말 많이 뼈저리게 느꼈던 부분입니다. 근데 결국은
근데 이 한 가지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기본 계획은 보건복지부의 기본 계획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첨단 재생 의료에 대한 전 우리나라 전체에 물론 보건복지부가 주관 기관이지만 정부지만 이거는 전체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동건 정책위원님이 원하시는 정말 유효성이 높고 가격이 낮은 그런 기술들은 결코 누구 손에서 나와야 되냐면 기업 손에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정부의 돈으로는 충분히 개발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기업과 함께 가서 궁극적으로는 그런 아주 가격을 낮출 수 있는 혁신 기술이 나와야 되고 유효성이 높은 그런 기술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게 외국의 사례로 많이 나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안기종 대표님 말씀하신 그 부분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이게 우리나라가 모든 제도가 이런 말을 그 어떤 제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유연성이 굉장히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체제가 없고 생명과 직결된 그런 질환을 이야기를 할 때는 정부에서 이걸 심의를 하려면 아무래도 굉장히 제한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소통이 더더욱 결국은 해결 방법이 아닌가, 그리고 지원이 서로 상대편의 그런 이해 당사자의 그런 부분을 이해하고 노력하는 그게 정말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금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정부께도 이런 소통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거버넌스를 잘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이 법이 운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6분의 토론과 또 정부의 의견을 충분히 들은 것 같습니다. 이번 패널 토론을 통해 갖고 우리 그 재생의료 첨단 바이오의약품의 기본 계획안이 좀 더 내실 있고 구체적으로 계획이 수립될 것 같다는 믿음이 이 자리를 통해서 확신이 섰습니다. 많은 고민 사항을 정부에 던진 것 같습니다. 패널 토론을 마치기 전에 우리 국장님의 마지막 멘트를 듣고 패널 토론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신 의견 굉장히 저희한테 특히 그 시민 보건의료 단체 쪽에서 주신 의견은 저희한테 뼈 아프게 다가오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가 소통 노력도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 이제 희귀난치 질환 관련해서 앞에서 지적하셨던 줄기세포 치료에 대해서 국민들이 또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치료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여기에서 나오는 임상연구 자료라든지 또한 해외 자료들도 여기 아마 저희가 계속해서 연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한 정보 등을 제공을 하면서 국민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이겠구나 해서 지금 제안 주시는 그런 부분도 저희가 좀 더 보완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내부적으로도 이제 소통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시고 하지만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 저희가 같이 만들어 나가야 할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지만 한 발자국씩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고요. 무엇보다도 자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예, 발표해 주신 국장님 그리고 패널 토에 참여해 주신 6분의 패널께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 온라인 참가자들 또 질문이 들은 게 있습니까? 네, 없으면은 사회자께 마이크를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공청회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시간 질의로 들어온 사항 중에 예를 들어서 재생의료기관 지정 신청 일정이라든지 임상 연구 관련 요양급여 비용 관련해서 질의 등 좀 구체적인 사항들이 있었는데요. 이런 사항들은 저희가 오늘 이 공청회 영상이 사실 임시 주소로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 정식 주소창에 올리면서 그런 사항들을 따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준수와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방역 수칙 준수를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